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었다. 증거를 찾아라. 우리 기술을 훔친 게 분명하다. 미국 최고의 항공 전문가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가 목격한 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00km를 날아간 미사일 44발, 전탄 명중. 32년간의 확신이 무너지는데 단 5일이 걸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버지니아주 알링턴. 펜타곤 지하 2층 항공전력 분석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32년간 이 건물을 드나들었습니다. 마이클 브래드포드. 펜타곤 항공전력 분석관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 최대 방산 컨설팅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죠. F-22 랩터의 실전 배치부터 F-35 프로그램까지 미국 전투기 역사의 굵직한 장면마다 제 서명이 들어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아침 긴급 소집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12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공군 정보국장, CIA, 기술분석팀장까지. 이 정도 면면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죠. 브래드포드, 자네도 이거 봤나? 로버트 밀러 차관보가 테이블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30년 넘게 봐온 사람인데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극비라고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제목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람의 성능 분석 보고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KF-21. 한국이 만든다는 전투기. 솔직히 저는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 방산이요? 우리가 준 기술로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F-16 면허 생산, F-15K 도입, 죄다 미국 기술이었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0.3제곱미터.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0.3제곱미터. 이건 F-35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나을 수도 있는 수치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옆자리에 공군 정보국장 제임스 카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3번이나 확인시켰어. 오류가 아니야. 잠깐만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1, 초음속 순항 마하 1.25 이상, 전투행동 반경 1100km, 무장 탑재량 7.7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천룡 순항 미사일, 사거리 1000km, 명중 오차 2m 이내, 완전 국산화율 100%.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1000km요? 우리가 한국에 수출 승인 안 해준 타우러스가 500km인데 한국이 만든 게 그 2배라고요? 불가능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기술 없이는요. 밀러 차관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거야, 브래드포드.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이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쳤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빼돌린 거야. CIA 기술분석팀장 사라 첸이 끼어들었습니다. F-35 프로그램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참여했었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때 핵심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로키드 마틴 협력사 중에 한국 업체들도 있었고요. 다른 누군가가 덧붙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손가락질이 오가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2년입니다. 32년 동안 저는 미국 항공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쫓아오고 러시아가 발버둥 쳐도 우리는 늘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비웃고 있었어요. 밀러 차관보가 테이블을 탕쳤습니다. 조용히 해.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브래드포드.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기술 유출 증거를 찾아와.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쳤다면 증거가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증거야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 방산 수준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조립 공장 수준이에요. 우리 부품 빼면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고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꼬리를 잡아오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 주차장 너머로 워싱턴 D.C.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링컨 기념관 지붕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기술을 훔쳤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나는 그 증거를 찾을 것이고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이다. 그게 제 확신이었습니다. 32년 경력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 하지만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5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버지니아 교회의 2층짜리 단독주택. 아내 캐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 저녁 식사가 랩에 쌓여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32년 경력의 흔적들이 빼곡했습니다. 펜타곤 표창장, 로키드 마틴 감사패, 각종 훈장들. 그리고 제 책상 위에는 F-22 랩터 모형이 놓여 있었죠. 아들 제이슨이 12살 때 생일 선물로 준 겁니다. 제이슨. 지금은 34살이 됐고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는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아요.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펜타곤 일에 빠져서 아들 졸업식도 놓치고 결혼식에도 겨우 얼굴만 비췄으니까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벌써 석 달째 아들한테 전화를 못했더군요. 다음 달이 제이슨 생일인데 이번에도 못 가겠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제이슨, 나야. 아버지.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익숙한 차가움이었죠. 다음 주에 한국 출장을 가게 됐어. 한 일주일 정도. 네. 생일 전에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늘 그랬듯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버지니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죠. 한국에서도 이 별이 보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솔직히 저한테 한국은 그냥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F-35 판매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상. 미국 우산 아래서 보호받는 작은 동맹국.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이 잘 나간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민간 분야 얘기고 방사는 달랐습니다. 무기 기술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는 KF-21 보고서를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4.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고요? 한국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구글에 KF-21 보러메이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영상이 쏟아졌죠. 유튜브에서 KF-21 시험비행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회색빛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외형은 꽤 그럴듯했어요. F-22와 F-35를 섞어 놓은 것 같은 날렵한 디자인. 영상 댓글에는 전 세계인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챗.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뻐봤자 뭐합니까? 진짜 실력은 안에 있는 거죠. 레이더, 엔진, 항전 장비. 그런 건 수십 년 기술 축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뭘 알아요? 그들은 F-16을 면허 생산한 게 고작 30년 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최신 전투기를 독자 개발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분명히 우리 기술을 빼돌린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한테 사온 거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증거를 찾을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얄팍한지 온 세계에 보여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덜레스 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밟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꽤 많았어요. 그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삼성 아니면 애플. 화면에는 한글이 빼곡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알고 싶지도 않은 나라.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된다. 증거 찾아서 돌아오면 끝이야.
그러면 펜타곤에서 내 위상이 더 올라갈 거고 컨설팅 회사 계약도 연장될 거야.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14시간 비행.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14시간 뒤에 도착할 나라가 제 인생 최대의 충격을 안겨줄 거라는 걸. 32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을 단 5일 만에 무너뜨릴 거라는 걸.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냄새. 뭐랄까, 좀 더 짭짤하고 복잡한 냄새였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멈춰섰습니다. 뭐야, 이건.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천장이 끝없이 높았고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깨끗했죠. 어디서도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JFK나 LA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훨씬 나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전광판에는 실시간 항공 정보가 깔끔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는 빵빵했고 심지어 무료였죠. 입국 심사도 빨랐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마중 나온 차에 탔습니다. 주한미군 연락장교가 운전을 맡았죠. 젊은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이름이 케빈 박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시죠? 브래드포드 씨? 아니, 두 번째야. 10년 전에 한 번 왔었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케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았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한글 간판들. 삼성, 현대, LG. 익숙한 이름들이었죠. 저기 보이는 건물이 63빌딩이에요. 예전엔 한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50위권도 못 들어가죠. 케빈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불쾌했어요.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이 나라가 생각보다 발전했다는 것. 하지만 그건 그거고 방산은 방산이죠. 겉모습이 화려해봤자 기술력과는 별개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ADD로 향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한국 방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정문에서 신원 확인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인상은 그냥 그랬어요. 건물들은 평범했고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미국 연구소들처럼 화려하지 않았죠. 역시 그렇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0명쯤 되는 한국 측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브래드포드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KF-21 개발단장 김정훈입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어깨가 반듯했어요. 군인 출신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KF-21의 스텔스 기술,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정훈 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비웃음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 있어 보였죠. 직접 개발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은 수십 년간의 기초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전투기 독자 개발 경험이 없었잖아요. FA-50도 미국 기술 기반이었고, 김정훈 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FA-50은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았죠. 하지만 KF-21은 다릅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저희가 미국 부품을 얼마나 쓰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노려봤습니다. 그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27%입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부품 비율이 27%라고요? 나머지 73%는 뭡니까? 김정훈 단장이 대답했습니다. 국산입니다. AESA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통합 시스템.
전부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 이건 예상과 다른데 미국 부품이 최소 60%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정상이니까요. 한국 수준이면 핵심 부품은 전부 수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7%라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한국 측은 KF-21 개발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2015년 설계 시작, 2021년 시제기 출고, 2022년 첫 비행. 그 사이에 수백 번의 풍동 시험과 시뮬레이션.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들의 눈빛이요. 거짓말하는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제가 32년간 봐온 방산업계 사람들. 그 중에 거짓말쟁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프로젝트 지연을 숨기고, 성능을 부풀리고, 비용을 줄여서 보고하고, 그들의 눈빛에는 항상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당당했어요. 심지어 자신만만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뭘 그리 자신 있다는 거야? 오후에는 KAI로 이동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F-21을 실제로 만드는 곳이죠.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축구장 10개는 들어갈 것 같은 거대한 경납고, 그 안에서 KF-21 여러 대가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오갔죠. 안내를 맡은 KAI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현재 양산 라인에서 월 3대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5대로 늘릴 계획이에요. 월 5대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F-35 생산 속도가 월 12대 정도입니다. 물론 미국 전체 생산량이지만요. 한국이 월 5대를 찍어낸다면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닌데 경납고 한쪽에 완성된 KF-21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동체, 날카로운 기수, 뒤로 젖혀진 주익.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체 표면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매끄러웠어요. 이음새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텔스 기체의 필수 조건이죠. 표면이 매끄러워야 레이더 반사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기체 아래를 봤습니다. 은빛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내원이 대답했습니다. 천룡입니다. 국산 순항 미사일이에요. 사거리 1000km, 1000km, 타우러스의 2배. 미국이 한국에 안 팔아준 미사일보다 더 긴 사거리를 한국이 스스로 만들었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기술을 훔쳤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사왔거나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밀러 차관보에게 1차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 증거는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며칠만 더 주십시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파란색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진짜 스스로 해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건 32년간의 제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니까요. 미국이 최고다. 미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제 세계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한국이 진짜 해낸 거라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새벽 4시 12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케빈 박의 목소리였어요. 다급했습니다. 브래드포드 씨,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야? 백령도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북한군이 상륙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단추를 잘못 끼워서 2번이나 다시 했습니다. 백령도, 북한과 불과 15km 떨어진 섬. 한국 최북단의 전초기지. 그곳에 북한군이 상륙했다고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케빈 박이 이미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차에 오르자마자 물었습니다. 케빈이 핸들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벽 4시 12분에 북한 고속정 수십 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었습니다. 해안포 사격 지원을 받으면서요. 현재 200명 이상이 상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친.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습니다. 한국군 대응은 해병대가 교전 중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북한 해안포 사정권 아니라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차가 새벽 서울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케비는 그냥 달렸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었죠. 브래드포드 씨, 미국 측 참관인 자격으로 공군 작전사령부 출입이 허가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실시간 관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군이 잘 대응하길 바랐어요. 동맹국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이 드러나겠군. 훈련과 실전은 다르니까요. KF-21이 아무리 스펙이 좋아봤자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면 제 의심이 맞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40분 후 우리는 경기도 오산의 공군 작전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하지만 사령부는 이미 불야성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무전기에서 쉴 새 없이 보고가 들려왔죠. 지하 작전 상황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 서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백령도 주변에 수십 개의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그리고 파란 점들이 섬 안에서 저항하고 있었죠. 해병대. 현재 해병대 유교단이 200명 병력으로 500명 이상의 북한군과 교전 중입니다. 누군가 보고했습니다. 탄약 잔량 50% 이하. 지원 없이는 6시간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작전 상황실 안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장성 한 명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F-15K 타우러스 투입은 어떻습니까? 다른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우러스 재고가 8발뿐입니다. 북한 표적 전체를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AGM-158은요? 미국 측 승인이 필요합니다. 최소 72시간. 72시간. 사흘이요. 그 시간 동안 백령도 해병대가 버틸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미국 승인. 그게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기를 팔아놓고 정작 긴급할 때는 승인을 받으라고 하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때 한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룡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공군 작전참모인 것 같았어요. 계급장은 대령이었습니다. KF-21과 천룡을 투입하면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반대했습니다. KF-21은 실전 배치된 지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천룡은 4개월이고요. 둘 다 실전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병대를 포기합니까? 대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타우러스 8발로는 안 됩니다. 미국 승인은 72시간 걸리고요. KF-21과 천룡밖에 답이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대령이 말하는 건 검증 안 된 무기 2가지를 동시에 실전에 투입하겠다는 거였어요. 상식적으로는 미친 짓이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 저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요청한다. KF-21과 천룡 투입. 15분 후 재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전명은 독수리 편대였습니다. 오전 7시 30분. 작전 상황실 스크린에 새로운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파란색. 8개. 독수리 편대. 사전비에서 이륙 완료. KF-21 8대가 서해 상공으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8개의 파란 점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속도 표시가 옆에 떴습니다. 마하 1.25. 초음속이었습니다. 저게 F터버너 없이 나오는 속도입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공군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네. KF-21은 초음속 순항이 가능합니다. F터버너 없이 마하 1.25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초음속 순항. 이건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를 가르는 핵심 기술입니다. F-15나 F-16은 F터버너 없이는 초음속을 유지할 수 없어요. 연료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거든요. 하지만 F-22와 F-35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KF-21도 가능하다는 거죠.
스크린 한쪽에 북한 레이더 탐지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원들이 북한 해안선을 따라 그려져 있었어요. S-300 방공망의 탐지 범위였습니다. KF-21 편대가 그 범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S-300점, 소련이 만든 방공 시스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운용하고 중국이 카피해서 만들고 있는 그 시스템. 한국 전투기가 저걸 뚫을 수 있을까요? 북한 레이더 반응 없음.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수리 편대, 적 방공망 탐지권 내 진입. 현재까지 피하 식별 반응 없음.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8개의 파란 점이 북한 레이더 범위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 측 반응이 없었습니다. 탐지가 안 되고 있다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옆에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KF-21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0.3제곱미터입니다. S-300이 탐지하려면 최소 40km 이내로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는 200km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0.3제곱미터. F-35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맞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진짜로 북한 레이더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발사 지점 도달. 무전이 들렸습니다. 천룡 발사 준비 완료. 작전 상황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을 꽉 쥐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독수리 1 천룡 발사. 첫 번째 미사일이 KF-21에서 분리됐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노란색. 미사일을 나타내는 표시였죠. 독수리 2 천룡 발사. 독수리 3 천룡 발사. 연달아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8대의 KF-21에서 32발의 천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2개의 노란 점이 스크린을 가로질러 북한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사거리 1000km, 타우러스의 2배, 그리고 100% 국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미국 기술을 훔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수출 승인을 안 해줬으니까 한국이 스스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것도 더 좋은 걸로. 천룡이 날아가는 동안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32개의 노란 점이 서해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고도는 50m. 바다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적어도 비행이었습니다. 해면 밀착 비행 중. 적 레이더 탐지 없음.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적어도 비행. 이건 순항 미사일의 핵심 기술입니다. 지형을 따라 낮게 날면서 적 레이더를 피하는 거죠. 미국의 토마호크도 이 방식을 씁니다. 하지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지형 데이터, 관성항법 장치, 지형 대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조금만 오차가 나면 바다에 처박히거든요. 그런데 천룡 32발이 전부 정상 비행 중이었습니다. 표적 접근 18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전 상황실에는 커피 마시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2년간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토마호크, 제블린, 헬파이어.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 무기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한국산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00% 국산. 미국 부품 제로. 우리 승인 필요 없음. 표적 접근 5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표적 접근 1분.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표적 도달. IR 유도 전환. 천룡이 최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표적을 직접 포착하는 종말 유도 단계. 스크린에 북한 해안포 기지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콘크리트 벙커가 보였어요. 그 안에서 해병대를 향해 포격하던 170mm 자주포들.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명중.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벙커가 화염에 휩싸였어요. 콘크리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천룡 2호 명중. 천룡 3호 명중. 천룡 4호 명중. 연달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북한 해안포 기지 4곳이 불과 3분 만에 초토화됐어요. 미사일 기지 3곳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해안방어선 무력화 확인. 관제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룡 32발 전탄 표적 명중.
명중률 100%. 100%.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전에서 100% 명중률이요? 토마호크도 실전에서는 8,590% 정도입니다. 미사일이란 게 원래 그래요. 아무리 정밀해도 오작동이나 요격, 목표물 이동 때문에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산 미사일이 32발 전탄 명중이라고요? 작전 상황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얼싸안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돌아보니 한국 공군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 천룡 투입을 주장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천룡은 우리가 10년간 개발한 겁니다. 타우러스 수출 거부당하고 나서 시작했죠. 타우러스 수출 거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독일이 한국의 타우러스 추가 판매를 거절했어요. 한국 정부가 수십 차례 요청했는데도. 그래서 한국이 직접 만든 겁니다. 더 긴 사거리로, 더 정확하게. 거절당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었어요. 대령이 말했습니다. 타우러스 샀으면 그냥 썼겠죠. 하지만 거절당하니까 직접 개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걸 갖게 됐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거절했더니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걸 만들었다. 이건 뭔가요?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정보가 떴습니다. 일본 방위성 통신 감청. 일본 방위성. 화면에 일본어 텍스트가 떴고 영어 번역이 밑에 표시됐습니다. 한국 KF-21이 북한 S-300 탐지를 완전히 회피. 우리 F-35보다 먼저 실전 검증됨. 긴급 재평가 필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한국 전투기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국 F-35와 비교하면서요.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경쟁 관계입니다. 서로 인정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일본이 한국 무기를 인정하고 있다고요? 중국 측 통신도 감청됐습니다.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장성이 물었습니다. 베이징 군구에서 제-20 긴급 출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전투기 동향 감시 명목입니다. 제-20.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중국이 제-20을 띄웠다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이 자국 스텔스 전투기를 출격시킨 건 KF-21을 심각한 위협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놀라고 중국은 긴장하고 한국 전투기 하나가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백령도 상황이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천룡이 북한 해안 방어선을 무력화시킨 덕분에 한국 해군 증원이 시작됐어요. 고속정과 상륙정이 해병대의 병력과 탄약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 참모가 발표했습니다. 표적은 평양입니다. 평양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양교외 지하 작전지휘소, 평양 북쪽 군통신중계소, 남포의 서부전선 사령부입니다. 참수 작전이었습니다. 북한군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거죠.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방공망이 가장 촘촘한 지역입니다. S-300이 3개 포대, KM-6이 여러 대 배치되어 있어요. 수백 문의 대공포도 있고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고요? 한국 공군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KF-21이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스텔스라도 평양 상공은 다릅니다. 레이더가 겹겹이 있어요.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오후 5시, KF-21 6대가 사전비에서 이륙했습니다. 이번에는 천룡 12발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표적 3곳에 각각 4발씩.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6개의 파란 점이 서해 상공을 북상하고 있었어요. 마하 1.2, 초음속 순항. 평양까지 거리는 약 300km. 미사일 발사 지점까지 20분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북한 조기 경보 레이더 반응 없음.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아직도 탐지가 안 되고 있었어요. 독수리 편대, 발사 지점 도달.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천룡 발사. 12발의 미사일이 KF-21에서 분리됐습니다. 이번에는 내륙으로 날아갔어요.
산과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 비행하면서요. 지형 추적 비행 정상.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적 방공망 탐지 없음. 천룡이 평양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25분 후 표적 도달. 첫 번째 천룡. 지하 지휘소 타격. 스크린에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평양교회의 지하 벙커 입구. 콘크리트로 강화된 시설이었어요. 갑자기 화면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폭발. 명중. 천룡의 관통탄두가 콘크리트를 뚫고 지하 30m까지 파고들었습니다. 2초 후 두 번째 천룡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연속으로 명중. 지하 지휘소 전체가 붕괴됐습니다. 통신 중계소 타격. 서부전선 사령부 타격. 연달아 성공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천룡 12발 전탄 명중. 표적 3곳 완전 파괴 확인. 또다시 100%.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평양 한복판을 타격하고 미사일 12발이 전부 명중하고 북한 방공망은 손가락 하나 못 댔다고요? KF-21 편대 귀환 중. 피탄 없음. 전 기체 이상 없음. 북한 영공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단 한 발의 공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스텔스. 진짜 스텔스였어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미국제 F-35와 동급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나을 수도 있었어요. F-35는 아직 이런 식의 실전 투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KF-21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스텔스 성능을 입증한 겁니다. 세계 최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장교가 저를 봤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녁 8시. 백령도가 완전히 탈환됐습니다. 북한군 잔존 병력 230명이 포로로 잡혔고 나머지는 사살되거나 도주했어요. 한국 해병대 피해는 전사 12명, 부상 41명. 끔찍한 숫자지만 전멸할 뻔한 상황을 생각하면 기적적인 결과였습니다. 그 기적을 만든 건 KF-21과 천룡이었습니다. 저는 작전 상황실 한쪽에 앉아서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CNN 속보가 떠 있었어요. 한국 신형 전투기 KF-21, 실전 첫 투입에서 완벽한 성공. 북한 방공망 완전 무력화. BBC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순항미사일 천룡, 44발 전탄 명중. 군사 전문가들 경악. 44발 전탄 명중. 오전 32발, 오후 12발. 전부 다 맞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썼습니다. KF-21과 천룡의 조합은 동아시아 무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 이제 F-35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2년입니다. 32년간 저는 미국 항공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러시아가 수-57을 만들어도 중국이 J-20을 만들어도 저는 코웃음 쳤어요. 저건 우리 기술 카피야. 실전에서는 못 써먹어.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눈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동맹국이니까 도와주는 거지. 미국 기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조립 공장 수준이야.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포드 씨, 케빈 박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케빈, 솔직하게 물어볼게. 네.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 KF-21이 이 정도라는 거? 케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국산 무기가 과연 될까? 세금 낭비 아닌가? 그런 말 많았죠. 그런데 왜 계속했어? 케빈이 미소 지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선택지가 없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미국은 무기 판매할 때 온갖 조건을 걸고 독일은 수출을 거부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72시간 승인을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직접 만든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케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작전 상황실을 나와서 건물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머리 위로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끊었는데 오늘은 필요했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였지? 기술 유출 증거를 찾으러 왔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을 훔쳤다는 걸 증명하러 왔어요. 그런데 내가 찾은 건 뭐죠? 미국 부품 27%, 나머지 73%는 전부 국산. 스텔스 기술, 미사일 기술, 항전 장비, 무장 통합 시스템. 전부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겁니다. 훔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해낸 겁니다. 우리가 안 팔아줘서, 우리가 승인 안 해줘서, 우리가 무시해서. 한국은 스스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요. 담배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2년간의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밀러 차관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떴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도 밤새 상황을 지켜봤나 봅니다. 브래드포드, 상황은 봤나? 네, 직접 작전 상황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 증거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32년간 저는 미국 방산의 우위를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 위에 제 커리어가 쌓였고, 제 회사가 세워졌고, 제 명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차관보님,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기술 유출 증거는 없습니다. 화면 속 밀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KF-21과 천룡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겁니다. 미국 기술을 훔친 게 아닙니다. 브래드포드, 자네 지금 무슨 소리야? 스텔스 기술을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수조 원을 투자했고요.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밀러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못 믿겠어. 한국이 우리 도움 없이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그건 불가능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일 전까지는요. 하지만 어제 본 건 현실이었습니다. KF-21이 북한 S-300을 완전히 회피했어요. 천룡 44발이 전탄 명중했고요. 일본 방위성도 중국도 경악하고 있습니다. 밀러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32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백 개의 무기 체계를 평가했어요. 거짓말과 과장을 수없이 봐왔고요. 하지만 어제 본 건 진짜였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해낸 겁니다. 화면 속 밀러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분노, 당혹, 불신,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저도 같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네 보고서는 어떻게 쓸 건가? 밀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 쓰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5일 전, 저는 이 나라를 깔보고 왔습니다. 조립 공장. 미국 기술 없으면 껍데기. 일주일이면 꼬리 잡는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 파일을 띄웠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 KF-21 및 천룡 미사일 기술 평가 보고서 수정본.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본 조사관은 기존 가설이 틀렸음을 인정한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32년간의 확신을 부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미국 기술 유출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천룡 순항 미사일은 100% 국산 개발로 사거리 1000km, 실전 명중률 100%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토마호크나 독일의 타우러스를 능가하는 성능이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보고서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저는 결론을 써야 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미국이 방심했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 무기 체계의 고객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경쟁자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기술적 경쟁자로 인식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조용히 성장했고 이제 우리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한국 무기 체계의 자율성이다. KF-21과 천룡은 100% 한국 결정으로 운용 및 수출이 가능하다. 미국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 없다. 이는 한국이 미국 무기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무기를 팔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무기를 만들도록 도왔다. 이것은 미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전략적 실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27페이지. 32년 경력의 모든 확신을 부정하는 27페이지.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패배감. 아니요. 그것보다는 뭐랄까, 해방감 같은 거였습니다. 32년간 저는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에 갇혀 있었어요. 그 믿음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성장하는 걸 못 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눈이 떠졌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어요. 미국만 최고인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다시 ADD를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단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제와는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여유라고 해야 할까요? 브래드포드 박사님,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배우셨다고요? 네. 제가 틀렸다는 걸 배웠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김 단장님, 솔직하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독자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텐데. 미국 무기를 사는 게 훨씬 쉬웠을 거 아닙니까? 김정은 단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은 다르니까요. 옳은 길이요? 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어서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총도, 배도, 비행기도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드는 겁니다. 힘들어도, 오래 걸려도, 돈이 많이 들어도, 우리 손으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32년간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어요. 자존심.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 생존 본능. 한국은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든 겁니다.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독일의 허락을 구하다가는 늦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만들어야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은 단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기술 유출을 의심했고 조립 공장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KF-21과 천룡은 제가 본 어떤 무기 체계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정은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오만함이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KF-21은 시작일 뿐이에요. 6세대 전투기도 준비하고 있고 우주 발사체도 개발 중입니다. 6세대 전투기, 우주 발사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 달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을 완전히 따라잡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추월할지도. 회의를 마치고 ADD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을 막아야 할까요? 견제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한국이 성장한 건 우리가 막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막으려 했기 때문에 성장한 겁니다. 타우러스를 안 팔았더니 천룡을 만들었고, F-35 기술을 제한했더니 KF-21을 만들었고, 막으면 막을수록 더 강해졌어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경쟁하고, 협력하고,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대등한 파트너로. 저녁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에 대한항공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군용기 한 대가 이륙하는 게 보였습니다. 회색빛 기체, 날카로운 기수, KF-21이었어요. 훈련 비행인지 순찰인지 모르겠지만 그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비행기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한국의 기술력? 군사력? 아니요. 저건 자립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독립이었어요. 한국은 그걸 이뤄낸 겁니다. 무기 자립, 기술 자립, 결정권의 자립.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27페이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P.S.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이 보고서 작성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 전체의 실수였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 1위라는 지위에 안주했다. 그 사이 세계는 변했고 한국은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를 지나쳤는지도 모른다. 이제 미국이 선택해야 한다. 한국을 경쟁자로 인정하고 함께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오만함에 빠져 뒤처질 것인가? 답은 명백하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저 바다 건너 한국에서는 지금도 KF-21이 날고 있겠죠. 천룡이 시험 발사되고 있겠죠.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며 다음 세대 무기를 개발하고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이 최고라는 환상에 빠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5일 만에 백령도 상공에서 보이지 않게 날았던 그 전투기, 1000km를 날아가 100% 명중했던 그 미사일, 그것들이 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이라고 무시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어요. 조용히 성장한 거인. 그리고 이제 그 거인이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보라매. 한국어로 젊은 매라는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젊은 매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톱에는 천룡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1000km를 날아가는 용.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북한이 아니었어.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동맹국이라며 무시하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14시간 뒤, 저는 워싱턴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미국 방산 역사상 가장 불편한 진실이 담긴 보고서를.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32년 경력의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펜타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밀러 차관보, 카터 정보국장, 그리고 10명의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27페이지 보고서를 설명했어요. 기술 유출 증거는 없습니다. 한국은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 우리를 앞섰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데 밀러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브래드포드. 네, 자네, 변했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가 변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했을 뿐이에요. 펜타곤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투기인지 민간 항공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하늘에도 한국 전투기가 날게 될까요? KF-21이 미국 땅에서 비행하는 날이 올까요? 미국이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보라매가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1000km를 날아가는 용을 싣고
지금까지 펜타곤 분석관이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미사일이 적을 막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